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공공의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 맞수. 마지막까지 평행선을 달린 끝에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된 예산안을 비롯해 이상민 장관 해임안과 국정조사 등 복잡하게 꼬인 연말 정국을 풀 해법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 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수시로 만나면서 이견을 조율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법인세 인하 문제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네, 국회의사당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 상황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협상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까지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에선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는데요. 여야는 현재 법인세 인하를 두고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를 2년 유예하는 의장 중재안마저 민주당이 거부하고 목리를 부리고 있다며 책임을 돌렸고, 민주당은 슈퍼부자만 대변하는 초부자 감세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자당 출신 경제 전문가,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의장의 합당한 대안을 재벌 특혜다, 초부자 감세라고 하면서 꺾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 민생 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에는 계속 철벽을 치면서 정작 극소수 초부자,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칼같이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자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단독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예산안 협의에 힘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목표로 했던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어려워졌는데요. 그럴 경우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를 넘기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대치도 계속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먼저라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키를 준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 국회법에 따라 모레 오후 2시까지는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놓은 만큼 여야가 주말에도 해임 건의안과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협상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 화물연대는 파업 16일 만에 오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올해 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쟁점인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토위 산하 소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제 피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6월 연장 추진 약속을 어기고 사태를 방치한 건 정부라고 주장했고,
정부는 3년 연장안 제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장기간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의 책임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가도록 등 떠민 것도 6월에 한 약속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대화와 해결 없이 이 문제를 방치한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고, 파업이 16일이나 지속된 것도 혐오와 비하만 쏟아내고 대화는 거부한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운송 거부를 현재 16일째 하고 있고 4조 원에 이르는 피해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가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방적인 회의 운영에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효력을 상실한 3년 연장안 처리에 나서면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철회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가 오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한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에서 61.8%가 파업 철회에 찬성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 거부가 철회되더라도 뿌리박고 있는 악습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3년 연장안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지역 간 보건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야는 대체로 지역의료 불균형에 공감하면서도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계와 병원계가 참석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 공청회.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찬성 측에선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립공공의과대학을 만들고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여러 국립병원들이 이 새로 만들어진 국립공공의과대학의 교육수련병원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양성된 인력들이 지역에 배치되어서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의료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반면 반대 측에선 의학교육의 부실화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속병원 등 기반시설 확보 없이 의대만 신설했다간 폐교된 서남의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명분으로 의과대학을 신설하면서 만들어졌지만 교수진이나 수련 환경이 확보되지 못하여 부실 교육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큰 사회적 혼란과 함께 개인의 피해와 상처를 남긴 고통의 역사였다고 할 것입니다. 여야는 대체로 지역의료 불균형,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공의대보단 지역별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의 순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라든가 그리고 어떤 각 지역 권역별 의료 체계를 좀 확립을 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의료 기관들의 어떤 서비스의 질 확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의 공공적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복지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안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불강력 의료사고를 정부가 전액 보상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일부 개정안 등 80개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표준 체계를 논의하는 토론회와 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확장해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2030년 전 세계 이용자 최대 50억 명, 1,700조 원 규모의 시장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구작은 이용 의원 주최로 업계 관계자들이 메타버스 산업의 표준화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표준 체계를 만들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 표준을 선점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겁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쇼핑도 하고 관람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가고 그 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시장도 굉장히 넓어지는 상황에서 시적절하게 이 표준 체계를 마련하는. 김광용 차세대 R&D 기술정책연구원장은 메타버스 표준화 대상을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와 플랫폼, 콘텐츠, 인공감성지능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메타버스 표준화를 통해 플랫폼, 콘텐츠, 이용자 등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생태계 확산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플랫폼별로 다른 아바타가 있고 공유가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공유, 표준화를 통한 호환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덩달아 배터리 수요도 증가하는 가운데 사용 후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030년에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가 연 10만 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활용 논의에 본격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은 전기차를 얼마나 많이 타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우리가 집중했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특히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재활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수익 창출의 새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배터리 활용 방안으로 재사용과 재제조, 재활용 등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아직 재사용 가능 여부나 재활용 시 가격 등 구체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준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진단 평가 방법을 통해서 이 배터리가 재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정확한 진단 평가를 싸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큰 숙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배터리 재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 등 안정성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 사업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지역별 관광협회 운영 경비 등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은 앞서 열린 법안 소위에서 심사가 연기되면서 오늘 전체 회의 상정은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하면서 떠넘긴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가 20조 원이 넘었다며 한전의 재무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으로 어제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와 기권표가 나오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이후 본격 시작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앞두고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국민 분노와 의혹만 커졌을 뿐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부 여당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경찰 수사도 제자리 걸음이라며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란 각오로 국정조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과 그 안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풀어보는 뉴스앤 주간 리서치.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 추세인데 지난주보다 또 그 이번 주에도 조금 더 이제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 한번 먼저 좀 짚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뭐 가파른 속도는 아니지만 최근 2, 3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계속 상승세입니다. 네. 먼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스테이트 뉴스가 조원 시에나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8.4%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0.2%입니다. 상당히 40%에 근접할 정도로 긍정평가가 높은 수치를 비교적인 이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적으로 30%대 후반 또 일부 조사는 40%를 돌파한 그런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론조사가 공정이었나요? 네. 41%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네. 수치를 말씀드리면 또 개요를 말씀드려서 네. 대체로 그렇게 추세를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 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네. 또 한국갤럽조사입니다. 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실시된 이것은 전화 면접은 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조사 방식인데 네. 이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네. 갤럽 조사에서 긍정평가 33%, 부정평가는 50%대로 내려온 59%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지지율이 이제 조금씩 이제 오른 그런 흐름인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이 강경 대응, 원칙적인 대응이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이걸 뒷받침할 만한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네. 지난주에 우리 주간 리서치에서 분석을 할 때도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투표청이 이제 결집을 하면서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직무 수행 긍정평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인데 노조 대응이 24%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평가한 4사람 중에 1사람 정도가 노조 대응이라고 하는 평가니까요.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해서 이 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태도, 대응 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다음이 공정, 정의 원칙이 12%. 대체적으로 이것도 화물연대 파업의 이 대응에 대한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 부분도 화물연대 파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에 상당히 많은 이유가 이 파업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한 부분이 네. 적용이 되는 작동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대내외적으로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네. 일어났던 이제 파업이고 국민들이 겪었던 이제 불편 사항들이 또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그 대응, 강경 대응이 어쨌든 이제 국민들의 여론의 상승을 가져왔던 그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원인은 이제 그 분석으로 도어 스태핑 중단, 또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줄였던 거. 직접적인 소통을 줄였던 이 부분도 상승의 원인으로 또 이제 지목을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도어스태핑 중단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주로 이제 중도층이나 MZ 세대, 2030 세대가 도어스태핑에서 논란이 일어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게 됐거든요. 네. 그런 논란의 이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 좀 해소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도스태핑을 하지 않은 것도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어스태핑을 재개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 고민을 해야 될 네. 그런 대통령실의 고민으로 남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화물연대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를 했고 결과는 파업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초강수를 이제 윤 대통령이 뒀는데 바로 이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파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편이라는 분석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여론은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한번 보시면은
한 3곳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파란 색깔이 이 긍정적인 잘했다라고 하는 결정이고 네. 또 붉은 색깔은 이제 잘못했다는 결정이거든요. 근데 스트레이트 뉴스를 보더라도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잘못한 결정이 절반을 넘었고 또 뉴시스와 에이스 리서치의 조사를 보면은 50.6%가 잘못한 결정. 근데 데일리안과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를 보면은 거의 팽팽합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래도 잘한 결정이다라는 것이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높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지를 끌어내는 데는 도움이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전체 여론으로 보면 그래도 중도를 포함해서 조금이라도 더 조금 잘못한 결정 아니냐, 너무 강한 결정 아니냐라는 의견도 담긴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할까 하는데요. 네. 이번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의 여론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서 저희가 또 살펴봤습니다. 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여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럼 더 강하게만 하는 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더 나은 해법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왜? 대통령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화물차 안전 운임제가 확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자, 48%로 이 안전 운임제. 그렇습니다. 안전 운임제에 대해서 네. 더 확대 범위를 확대해서 지속하는 것이 3년 더 연장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의견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좀 지속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부분은 화물연대의 그래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것이 이제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또 의견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또 하나는 화물연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우선 업무를 복귀 후에 협상을 하느냐. 그러니까 업무를 복귀하라는 것이 71%입니다. 네, 그러니까 압도적이네요. 파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여론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현 정부의 노동계 파업 대응 잘하고 있다 31%죠. 잘 못하고 있다가 51%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경하게 해결하는 것 자체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안전 운임제를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래도 좀 확대하면 좀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파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파업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론의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파업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강하게만 해결하는 방식이 옳으냐? 이건 또 국민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해법은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더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그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로 이견을 다른 생각을 좀 좁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제 물리적인 파업이 발생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머리를 맞대라. 대화를 해달라는 것이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이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이제 견인했다는 이제 분석은 보수층은 결집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대응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은 그렇죠. 그 정부의 더 좀 그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이제 읽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단호한 대응 속에 좀 더 효과적인 중재를 내놓는다면 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는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주간 리서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9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돌고 돌아입니다. 어제 저녁이죠. 윤 대통령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 진출 쾌거를 달성한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에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대통령 또한 국가의 일에 책임을 갖고 축구대표팀이 보여줬던 투혼을 보여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환영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 5월부터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청와대를 관람 장소로 개방했던 윤 대통령이 국빈 만찬을 위해 다시 청와대 시설을 사용한 건데요. 나흘간 3번이나 청와대를 찾은 겁니다. 지난 5일과 6일엔 베트남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 만찬으로 청와대를 찾았고요. 어제는 축구대표팀의 환영 만찬을 위해 청와대를 찾은 건데요. 이를 두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일관성이 없다며 지적했습니다. 외국의 국가 정상들이 만찬 장소가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립중앙박물관,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대통령실, 사우디 왕세자는 한남동 관저, 케냐 대통령은 호텔에서 만나더니 결국 돌고 돌아 청와대 영빈관으로 다시 왔습니다. 실제로 총리급 이상의 외빈 공식 오찬과 만찬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시내 특급호텔 그리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국빈 만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탁현민 의전 비서관은 당연히 국빈 행사는 영빈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돌고 돌아 힘들게 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탁 비서관은 꾸준히 현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었죠. 비용 대비 효과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현 청와대 영빈관을 개보수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 이전 명목이 퇴색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적극 해명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측면과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 국격에 맞는 행사 진행을 위해 앞으로도 영빈관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에게도 공개된 청와대가 국격에 맞는 행사로는 어떻게 활용될지 혼란을 가져오진 않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돌아온 윤핵관입니다.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목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 5명의 후보자를 내정했는데요. 장 의원은 국회 행안위원장의 단독 입후보에 의원들의 박수 초대를 받고 최종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또한 행안위원장으로 나선 장 의원은 내년 6월부터는 과방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등 민감한 이슈에 대응할 예정인데요. 지난 8월이죠.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인한 당의 혼란에 책임을 지겠다며 이선 퇴진과 함께 백의 종군을 선언한 장 의원이 100여일 만에 정치 전면에 복귀한 겁니다. 장 의원은 내년도 행안위를 이끌어야 하는 소감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너 가서 잘 싸워라. 근데 상임위원장 싸우는 자리가 아닌데 큰일 났습니다. 기대에 부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전면 복귀를 두고 일각에선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죠. 전당대회를 앞둔 당에 윤심을 전달하기 위한 메신저로 장 의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건데요. 최근 들어 장 의원은 전당대회와 관련해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와 신경전입니다. 수도권 대표 그리고 MZ세대의 인기 있는 대표를 꼽으며 차기 당대표의 조건론을 밝힌 주호영 원내대표인데요. 이런 주 원내대표를 향해 심판을 봐야 할 분이 옳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공개 비판하는가 하면 불화설이 있었던 권성동 의원과도 의기투합하는 모양새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의총장에 참석한 장제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선물한 시계를 차고 왔는데요.
차기 당권 주자들이 보이지 않는 윤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라 더욱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윤심의 메신저 역할로 돌아온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원조 윤핵관의 전면 복귀를 환영하는 의원들도 또는 견제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 의원의 향후 행보가 어디로 향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마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여야 간의 예산안을 두고 이제 마지막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예산안 처리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 여야 모두에게 이제 책임이 있다고밖에 이제 볼 수 없는데 먼저 그 자당의 책임을 먼저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또 잘못도 한번 그 언급을 하는 요 순서대로 이야기를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은 사실은 이제 법정 시한을 넘길 뿐만 아니라 정기국회까지도 이제 이 예산안을 합의를 못한 거니까 야당으로서 일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사실은 좀 아쉬운 지점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보통 그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규모가 한 5조 1천억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 그 규모보다 더 적게 국회가 감액권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사실 그것들 잘 안 받아주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더는 사실은 연결하면 안 될 것을 연결시켰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은 12구 사태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조치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산안과 연결시켜서 사실 협의를 좀 지연시킨 면이 또 여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논의를 해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안이 합의되어도 시트 작업이라고 개수를 정리하는 데만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수 달라붙어서 1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네네. 그러면 일단 임시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어서 일요일 날 열리는 임시회 때라도 통과되게 되려면 오늘 저녁쯤엔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임시는 그 내일부터 열리는 거죠? 네. 네. 근데 일단은 그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일단은 본회의에 보고했고 네.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네. 그때 예산안을 같이 통과시키는 게 좋겠죠. 네. 네네. 역시 뭐 시한을 넘긴 만큼 여당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뭐 예산 규모 감액이 뭐 이전 정부보다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어떤 감액된 사안을 보면 기존의 어떤 민주당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고 이번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감액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제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이 저 또한 뭐 얘기하셨을 때 어떤 여당의 책임을 얘기하셨지만 전 오히려 이 사안을 결국 예산안 제안을 볼모로 어떤 강행 처리하려고 했었던 것은 저는 야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국정조사에서 결국 우리 여당이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양보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상민 장관이 해임돼야 할 만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많이 원했던 방식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이 조사조차 하기 전에 해임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결국에는 좀 무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의 책임감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일부터 임시국회는 이제 또 문을 열고 시작이 됩니다. 주말 동안에도 여야가 이제 협상 카드를 이제 주면서 또 협상을 치열하게 또 이제 벌이게 될 텐데 조금씩 한 걸음씩 좀 물러나는 그런 양보하는 그런 카드를 또 제시를 해야 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는 또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좀 이번에 들어볼까요? 일단 뭐 협상 전략이 어떤지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는 양극화가 엄청 심화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더라도 자산 하위 20% 계층과 자산 상위 20% 계층의 자산 배율이 64배 정도로 그러니까 역대 최대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세금을 덜 걷겠다라고 하는 건 이 상황을 되려 방치하거나
더 악화시키는 조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예산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지만 이번 예산안에 정작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천억을 삭감한 채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기후 관련해서 비가 많이 내렸고 지하방에 살고 있는 일가족이 돌아가신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청년들에게 분양주택이 필요한 것도 맞아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막는 건 아니지만 분양주택만 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줄여도 좋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야당의 주장에서도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 안 되면 11일 그러니까 모레 오후 전까지는 합의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말씀하신 게 이제 뭐 부자 감세에 대한 그 부분이 또 이제 그 해결의 실마리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국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또 굉장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이미 닥쳤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지금 안 좋은 경제 위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 이걸 해결하는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감세 정책이 나온 것인데 결국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어떤 양극화 해결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면 이런 어떤 양극화 해소 이전에 결국 가장 먼저 힘든 것은 서민층이거든요. 경제가 나빠지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민주당에서 좀 감안을 해주셔서 물론 우리가 양극화도 해결을 하고 동시에 경제 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결국 이제 정권이라는 것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 것을 좀 감안해서 조금 이렇게 좀 널린 자세로 이렇게 좀 함께 협상을 해주시고 협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예산안에 대해서 좀 대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조사 전 파면을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해임안을 건의를 했고요. 또 국정조사 뒤에는 윤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으로 가겠다라고 밝힌 입장인데요. 어제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실상 이제 상정이 되면서 이제 72시간 이내 표결 진행이 안 되면 이제 이게 표결 진행이 안 돼 자동 폐기가 되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당장 이상민 장관 파면의 성과도 못 거두고 또 예산안과 국정조사까지 꼬여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실익 없이 이제 협상 카드만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이 좀 무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주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많이 밝혔지만 이런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분께서 뭐 스스로 사퇴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게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국민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좋은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어쨌든 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또 해임과 파면, 탄핵 이런 것이 나오기에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의무화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밝히고 나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당신이 그만둬야 된다. 해임돼야 된다. 파면돼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또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상민 장관께서 스스로 이제 좀 좋은 모습으로 물러나셨으면 좋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이것이 결국 해임이나 파면까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뭐가 좀 더 밝혀진 다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을 좀 그만하셨으면 좀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의견이 다른데 전 지금 정부가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 않습니까? 근데 막지 못했어요. 심지어 11명이나 전화를 해서 이 문제 제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대비하지도 못했고 대응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158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수습이라도 좀 잘했어야 되는데 되려 유가족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상민 장관 빨리 내려가라.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이것을 수습해야 된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되려 수습을 막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형국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민들의 절규가 안 들리나 봐요. 아는 동생 지키겠다고 이 요구들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마냥 치부하고 있어요. 어떤 국민이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심지어 여당에 이제 고문으로 계신 분들도 이거 왜 이상민 장관 계속 쥐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판인데 그래서 너무 뻔뻔한 모습에 진짜 할 말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화물연대 이제 파업 이야기로 이제 그 화제를 좀 넘겨볼까 하는데 화물연대가 오늘 그 파업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주간 리서치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자세히 저희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가 파업 중단을 했다고 풀린 게 이제 전혀 아닌 상황이고 제2라운드로 이제 넘어간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이 3년 연장 제한은 무효라고 이제 밝힌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늘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또 처리를 했습니다. 화물연대 사태, 이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될 텐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이번에 그 말씀을 또 들어볼까요? 저는 이번에도 좀 경악스러웠는데 사실 이 화물연대 2차 파업이 발생하게 된 거는 국토부랑 화물연대가 1차 파업이 있었을 때 합의했던 합의안이 6월 14일 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안전운임제 연장 그리고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라고 국토부 장관이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 연장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질적 조치를 안 하다가 11월에야 통보하듯이 일단은 3년은 연장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사실은 화물차 기사들이 너무 쉬지 못해서 승용차 사고의 거의 2배 정도 화물기사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파업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파업이 발생했던 건 사실은 정부가 아주 불성실하게 협의했기 때문도 있는데 그걸 망각한 채 조정하기는커녕 갑자기 이걸 심판하는 주체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파업이 있었을 때 가까운 비슷한 예로는 지하철 노조 파업이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 노조. 근데 파업 하루 만에 이게 파업이 종결됐어요. 왜 그랬냐면 구조조정 계획이 있어서 노조가 파업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밝히면서 하루 만에 타결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중재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정부가 되려 막 노조를 엄청 몰아세우고 업무 개시 명령을 한 번도 이행된 적 없었는데 그것을 발동시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도로의 안전이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두 번째로는 사실 노동자들은 물론 이제 화물연대 기사들은 노동자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노동자의 지위에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사실은 파업할 권리,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할 권리가 되려 위축되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남았다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실제로 지금 얘기하셨던 어떤 안전 문제, 근데 이 안전운임제가 실제 실행되고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사고가 더 늘었습니다. 오히려 줄었어야 되는데 당시의 취지대로라면 결국 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정부 측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 하지만 이제 이것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또 영구화시키기를 화물노조 측에서 원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년 실행한 데이터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쪽에서도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3년 더 연장을 해서 5년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정책을 보완을 할지 아니면 연장을 할지 아니면 영구화시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파업으로 진행이 됐었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전까지 이런 비단 화물노조 파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파업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파업을 하는 노조 측의 어떤 폭력적인 또는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파업의 협상을 타결할 때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런 사안을 넣어서 계속 합의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우리 사회가 기존에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법적인 파업을 해도 파업 협상 타결을 할 때 이 문제를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조항을 넣는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이런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파업이 꾸준히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던 경우가 많고 국민 여론도 나빠졌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어떤 노조에 대해서 제대로 원칙과 어떤 법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도 통할 것이라고 저는 파업하는 주체들이 믿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 정부는 이번에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지율이 또 상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말로만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을 하기 위해선 기존의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것이 논의가 돼야 되지, 이것을 너희가 우리는 안전하기 위해 했는데 정부 측에서 안전을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지율 상승을 이제 견인했다는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 주간 리서치에서 이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는 이제 좀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상승을 했고 또 전체 국민의 그 여론을 물어본 결과는
이 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 대응하고 있다가 이제 50몇 퍼센트 대 30 몇 퍼센트, 한 20% 정도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이제 그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지웅 그 의원께서 조금 전에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사례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네. 네, 제가 그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그 2020년 대한의사협회 파업 때 발동이 됐었고, 그리고 2020년에 또 전공의 전임의들이 이제 그 문 정부 때 했던 그 파업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한 그 사례는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화물운수법에 의한 업무 개시 명령. 화물연대. 네네. 그러니까 그 화물운수법에 2004년에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 관련한 조항이 만들어져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화물차 기사에게 그 법 조항이 시행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에 좀 사실관계는 바로잡고 싶은데, 안전운임제가 효과가 없다라고 정부가 주장하는 근거가 견인형 화물차의 경우 사고 건수가 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견인형 화물차 전체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안전운임제가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수출형 컨테이너 차량과 그리고 시멘트 차량의 경우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서 이 차량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혹시 주변에 불똥이 튈까 봐 요즘 혼밥을 자주 한다고 하는데, 더구나 비명계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분당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내년 초 비대위 체제 전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정말 임기정에 다다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사실 정말 오래전부터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왔던 네. 일입니다. 뭐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이제 그런 실체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한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결국 민주당의 어떤 당원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선택해 왔던 것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이제 돌아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어떤 사건의 수사라는 것은 뭐 좀 더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또 워낙 뭐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는 사람들 스스로도 뭐 여러 가지 자신들이 그런 걸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실체는 좀 더 이제 열어봐야 되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지금 만약에 아직 어떤 실체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좀 더 수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어떤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한 범죄적인 혐의가 드러났을 때 결국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또한 민주당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사법 리스크가 더 심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과 그 정진상 실장이 구속된 이래로는 더 뭐 추가적인 뭐 논의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당사자들의 어떤 썰전 같은 건 있었지만, 그것이 뭐 혐의를 확정짓는 내용이라기보다 감정적인 어떤 서로의 대응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근데 그런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출구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재판이 진행되어서 1심의 결과가 나온다 한들 어느 측이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다고 칩시다, 1심에서. 그럼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반대로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래 별것 없었네라고 이해할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은 되게 어려움에 놓여 있고, 박영선 전 장관께서 그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사실 분당론이라고 막 연결되기도 하던데, 실제로 분당 이야기를 하셨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사실 민주당은 좀 명분을 가진 정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죠. 김근태의 민주당, 뭐 노무현과 김대중의 민주당이라고 할 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대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정치를 이어가는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가 아니라 기백 넘치는 호랑이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다들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원욱 의원의 이제 임계점 그 멘트가 나와서 더 이렇게 임계점 이야기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의 그 추후 상황은 또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마지막 그 질문은 수도권 MZ 세대 발언에서 이제 여당에서 이 발언이 나왔는데, 여당 당권 주자들이 바로 자신이
당 대표의 적임자다라고 여러 주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MZ 세대는 여당의 부정적인 시선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MZ 세대는 지금 야당에 또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것도 이제 물음표입니다. MZ 세대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야 각자 어떻게 임해야 될지 청년 정치인들이 바로 그 세대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 지난 대선 때 좀 화두가 되었던 게 공정과 상식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은 뭐 MZ 세대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 있지만 특히 청년들은 그 지점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 정부에서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된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으로 치면 12구 참사가 있었을 때 이상민 장관을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MBC 그 전용기 배제를 보면서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도 뭐 지금 어떤 비전이 보이진 않죠. 물론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되려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것에 덮여버려서 안 드러나는데 여튼 뭐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합니다만 좀 생활적인 이슈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뭐 세입자의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또 사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일단 금액 자체가 높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세입자로 살아가는 동안이라도 좀 존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혹은 아니면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상태에서도 내가 어떤 비정규직으로 있더라도 뭔가 좀 침해받지 않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좀 정부나 혹은 아니면 정치권이 비전을 낸다고 하면 저는 좀 귀가 솔깃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정치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Z 세대의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정책들 알겠습니다. 우선 MZ세대라는 표현 자체를 잘 쓰지 않아서 2030 세대라고 표현을 하면 저희 이제 국민의힘 같은 이제 보수 정당이 2030의 지지를 받아본 적이 사실 거의 없는 정당입니다. 이번 대선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이야기하면 이제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이제 받기 시작했던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기존의 민주당을 원래 지지하는 정서가 있었던 2030들이 민주당에 실망을 하고 그렇지만 실망은 했지만 우리 쪽에서도 뭔가 대단한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지가 넘어오지 않고 있다가 결국 이제 어떤 뭐 여성가족부 폐지나 이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담론들이 이 젊은 층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겠다라는 공약들이 나오면서 확 넘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정권을 출범하고 나서 뭐 전혀 그런 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뭐 여가부 폐지 문제만 해도 뭐 어떤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뭐 저희가 실제로 보면 어떤 시행령 등을 이용해서 다른 사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냥 민기적거리거나 아니면 뭐 이름을 바꾸는 식으로 눈속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런 식의 저는 좀 실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결국 우리 여당 이제 지도부가 이야기를 해서 이 이슈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께서 MZ세대에 신경 쓰시고 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기존의 어떤 신뢰가 이미 없는 상태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고 해도 메신저에 대한 신뢰를 이미 잃은 상태에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비전을 제시하냐도 중요하지만 그 비전을 우리가 실행할 것이라는 신뢰도를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마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예산안 처리 무산부터 화물연대 파업 사태 출구 전략까지 정기국회 마지막 날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죠. 주말인 내일도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일 밤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며 다소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